구본상혁 심탄회 시작합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종 시인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를 발췌독했습니다. 자, 모두가 안 좋은 것은 무가치하게 버리고 좋은 것만 가려 빠르게 쫓아내달리는 똑똑한 시대입니다만, 사람 안목에 좋은 것 안 좋은 것 가려봤자 다 한 끗 차이. 그저 어떤 마음으로 그 일과 그 사람과 그때 진실했는가에 따라 인생의 꽃봉오리는 피어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찬란했던 봄을 뒤로 하고 사뿐히 다가오는 이 여름의 시간, 오늘 허심탄회는 한 분의 시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구본상혁 심탄회 출발합니다. 네, 구본상혁 심탄회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라디오 구본상혁 심탄회 TV판 첫 회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저희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MBC 충북 시사인 이슈 채널 그리고 허심탄회 TV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실 분은 먼저 이분의 시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무엇하다 왔는고 시 쓰다 왔습니다. 시 쓰다 말고 정치는 왜 했노?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 세상은 좀 바꾸었나? 마당만 좀 쓸다 온 것 같습니다. 심고라는 시의 일부분인데요. 자, 얼마 전에 12년의 의정 활동을 이제 마무리하고 지난달 8년 만에 새 시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전 국회의원이자 전 문체부 장관 도종환 시인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평소에 뵙고 싶었던 분들, 목소리 듣고 싶었던 분들 많을 텐데 오늘 특별히 또 TV로도 이제 저희가 제작해서 나가기 때문에 네.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도종환입니다. 12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부족한 데가 참 많은 사람이 분에 넘치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던 분이나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분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6월인데요. 빗줄기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건강하시고 또 햇빛 속에서도 그늘 속에서도 마음 청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인다운 인사를 요즘은 그 도종환 시인으로 일단 불러주기로 원하신다고 제가 얼핏 들었었는데 맞습니까?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부르셔도 다 좋습니다. 뭐 도종환 전 의원, 도종환 전 장관도 좋지만 도종환 시인 지금 또 시집을 내서 들고 오셨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좀 부르면서 제가 좀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뵈니까요. 이런 말씀 좀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뭐 인물 워낙 좋으시고 여러분 보십니다만 목소리 좋으시고 또 방송 전에 잠깐 말씀 나누는데 말씀도 워낙 재밌게 잘하시고 언론에 특히 지역 언론도 그렇고 좀 자주 나오셨었으면 싶은데 생각보다 자주 못 뵌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오셨어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언론에서 부르는 자리는 그 언쟁을 주로 하게 하는 자리, 네. 말싸움을 통해서 정쟁으로 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네. 정치가 해야 될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서 정쟁만 하는데 시간을 쏟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자주 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뭐 은둔의 정치인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둔은 아니고요. 은둔은 아니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네네. 그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고 그리고 거기에다 집중해야 된다. 그 생각으로 주로 국회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역 현안들이 워낙 많았고요. 네, 제가 사실 오늘 오신다 그래가지고 오프닝 한참 고민하다가 나름 시인이 오시기 때문에 시로 오프닝을 좀 맞이했는데 외람되지만 그 정현종 시인이 저도 이제 그 국문학하고 사회학을 인문학부에서 전공을 해서 운 좋게 제가 그 정현종 교수님 마지막 때쯤에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시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도종환 시인께서도 첫 시작은 교직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도 좀 가끔 나세요? 어떠세요? 아니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예. 그 바탕위에서 아, 그렇죠. 국회까지 가서 일을 한 거기 네네. 때문에요. 그때 뭐 제자들이라든지 그럼요. 그 점 네네네. 기억이 좀 나십니까? 제자들 보기에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나? 와 있는데 내가 제대로 된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지방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처지를 잘 대변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늘 하죠. 네. 일단 저희가 그 소회를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21대 국회도 이제 끝이 났고 비례 때부터 해서 또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2번까지 3선하셨고 중간에 이제 장관직도 하셨는데 일단 국회 마치면서 국회의원 마치는 어떤 소회랄까요? 어떤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권력이죠 국회의원이요.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요. 근데 그 위임받은 권한을 따뜻하게 써야 되고요. 의롭게 써야 되고요. 공정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12년 의정활동을 마치면서 네. 정말 의롭고 따뜻하고 공정하게 내게 주어진 권한을 썼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 온기가 골고루 곳곳에 많이 퍼졌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온기가 퍼지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12년 기간을 줬는데도 못했으면 그건 정말 못한 거 아니야? 라는 성찰, 자성도 하고요. 정말 더 잘했어야 하는데 그 도민들이 네. 또 청주 시민들이 국민들이 정말 잘한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한 그런 측면이 많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합니다. 지금 온기를 더 이제 다 온전히 퍼뜨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큰 이유부터 자잘한 이유까지 있겠습니다만 어떤 게 가장 좀 크게 이유가 됐다고 좀 보세요? 국회에서 다루는 영역들이 전부 다 갈등 사안들이에요. 지역에서 안 풀리고 도 단위에서도 안 풀리고 부문에서도 안 풀리지 않은 갈등들이 다 국회로 모이거든요. 네.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정치예요. 그 매듭을 푸는 게 정치고요. 근데 갈등 현안이 발생을 하면 갈등을 부추기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도 많아요. 갈등에 올라타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정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고요. 자기 편에 대한 일종의 소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 진영을 대변하는 일만 하는 거죠. 진영을 대변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수구히 해야 되거든요. 수구히 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게 정치인데 그거 안 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논쟁만 하다가 방법은 못 찾은 채 극단적인 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그 방식을 던져놓고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그 문제를 또 정쟁으로 끌고 가고 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네. 보통 제가 이제 그 오시면 여쭤보면은 이게 잘한 일들을 먼저 말씀하고 싶어 하실 텐데 먼저 성찰을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좀 먼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삼선하시면서 또 많은 바쁜 시간 속에서도 대표적인 성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시 쓰신 신고시의 일부분을 제가 네네. 읽어드렸는데 뭐 시에서도 마당만 좀 쓸고 왔다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겸손하게 그 마당 쓴 얘기를 좀 어떻게 좀 잘 쓴 얘기 좀 좋았던 대표적인 성과들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21대에서는 지방대육성법을 첫 번째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는데요. 네. 지방대 학생들의 일자리 문제가 늘 제일 큰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지방대 출신의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35% 정도 채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어요. 네. 그다음에 충북대와 교통대 같은 지방대학을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게 해서 1,000억 정도 재정 지원을 대학이 받도록 하는 일 이런 일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예술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잘 나가는 1% 예술인들만 바라보는데 예. 그 정말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밥을 굶어가면서 연극 무대를 지키는 그런 예술인들, 그리고 그 음악에 손을 놓지 않고 있는 음악인들, 영화인들, 문인들, 화가들, 이런 예술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법을 발의하고 그다음에 제도를 정착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네. 21만 명의 전업예술인들이 기본적인 생계, 공연이 없거나 촬영이 없거나 무대에 서지 않을 때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네. 만든다든가, 예. 또 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작가나 화가들의 추가 보상 청구권, 재판매 보상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네. 법을 통과시켰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예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인으로 출발하셔서 그 의원이 되시고 또 이제 장관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특별히 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법을 발의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중요한 이력 중에 이제 문체부 장관 이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2년 네. 동안 거의 2년 꽉 채워서 하신 것 네. 같아요.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물론 국회의원으로서도 입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행정 영역에서 장관이 됐을 때 하고 싶으셨던 일도 많으셨을 것 같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좀 기억에 나십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네.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내서 남북이 화해하는 국면을 만들어낸 것, 그리고 체육교류와 그다음에 예술교류를 확대한 것, 그래서 그것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북미 회담으로 이어지게 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평화 국면으로 바꿔내는데 기여한 것, 이걸 첫 번째로 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술인들이 굶지 않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같은 것들을 정착시킨 거.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예술인 권리 보장법을 통과시켜서 예술인들이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당하거나 차별받거나 그다음에 감시당하지 않을 그런 환경을 만든 것, 이런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저희도 다 평창 동계올림픽 생각이 또 납니다. 네. 근데 또 한편에서 일각에서는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뭐 북미 회담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그 성과가 남아 있지 않고 좀 위장된 평화의 어떤 다 좀 성과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 평도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좀 답을 하시겠어요? 정치가 해야 될 첫 번째 일, 그것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그 육지와 해상과 공중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완충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요, 우리가 군대에 보낸 우리 아들들이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요. 네. 예. 단 한 명의 군대 보낸 우리 자식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수색하다 죽고 훈련받다 죽고 수류탄 던지다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뭐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군대 기강이 느슨해졌다 그래서 긴장하게 하고, 그리고 억압적인 분위기를 만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더 걱정스러운 건 남북의 이제 그 군사적인 국지적 충돌,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 그런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정부는 이렇게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국가를 관리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또 이제 그렇게 진행되다가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과의 관계. 이게 그 말로 생각으로 정서적으로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닌 그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뭐 이 문제가 현실적인 다시 면이 있다는 꼬이는 말씀이신 그런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예, 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제가 마당만 쓸고 온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좀 어떻게 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조금 있다가 다시 흙바람 불고 먼지 날아오고 그럼 다시 어지러워지고 하는 일이 반복되는, 그게
정치적 현실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네. 지금 이제 뭐 제가 성과를 좀 여쭤봤고요. 또 반면에 뭐 쓰신 시집의 시를 좀 빗대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에 차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시를 보니까 네. 세상을 다스리는 일보다 화를 다스리는 일이 더 어려운이라는 네. 구절이 있어요. 예. 어떤 게 가장 화가 좀 나셨어요? 정치를 하면서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보다 화를 다스리는 일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늘 매일 화가 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늘 화를 내다 보면 이제 내면이 황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5년 10년 하다 보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국민들 볼 때는. 국민들이 지켜보시면 왜 저렇게 변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늘 화가 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거를 잘 다스리면서 이성을 잃지 않고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적 결정을 하고 정치적 논의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가 할 일은 첫 번째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요.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국민들을 잘 돌보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 굶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 일. 그다음에 이제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는 일. 그다음에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는 일. 이런 일들이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본래 해야 되는 이 일을 안 하고 어떤 갈등 사안이 발생하면 그 일에 매달려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죠. 그리고 갈등을 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싸움을 부추기는 일만 한다면 그건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이런 점이 제일 아쉬웠던 점이에요. 네. 지금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 두 번째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이제 국가로서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뭐 저랑 이제 대담이기 때문에 반론자가 없어서 제가 일종의 반론의 여지로 좀 다시 여쭤본다면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국 나라의 국력을 키우고 군 기강을 바로해서 정확하게 침범할 수 없는 어떤 힘을 갖추고 있는 것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아마 다른 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또 경제 같은 경우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말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다 지금도 뭐 25만 원 그 민생 지원 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뭐 경제를 좀 더 시장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쪽에 주안을 두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아마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좀 하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군사력이 세계 5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군사 안보나 군사에 쏟는 어떤 재정 투자 이런 것들을 적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군사력이 5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국민들이 잘 지금 알고 계시도록. 그게 5위까지 올라간 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습니다. 이미 올라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돈 썼다. 그렇게 관리를 했고요. F-35A 스텔스기가 40대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예요. 스텔스. 북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청주 비행장에 2대 들어올 때마다 북은 미사일 2발을 쏘고 2발을 쏜 이유가 청주 비행장에 오늘 스텔스기 2개 들어왔다 F-35A.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오늘 미사일 발사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력을 국방력을 키우는데 소홀히 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채주도 성장을 해서는 안 되고 빚내서 집 사고 하는 이런 부채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이 늘어나서 그게 소비를 진작하고 그래서 다시 경제가 선순환을 하게 하는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의 생각과 같은 정책을 추진했던 거고요.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까지 올라갔었던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본상혁 심탄에 오늘 도종환 전 국회의원, 도종환 전 장관, 도종환 시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이제 시인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제 손에도 시집이 한 권이 들려 있는데
이게 8년 만에 낸 네, 시집이에요.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 정오에서 가장 먼 예. 시간. 네. 어떤 내용들을 좀 담으셨습니까? 주로 성찰, 그다음에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 살았던 분들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난국을 풀어나가셨을까,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런 성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담았고요. 네. 제목이 이제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이잖아요. 그게 좀 재밌어요. 정오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정오는 가장 환하고 밝고 따뜻한 시간이죠. 예. 가장 균형 잡힌 시간이고요. 생명을 가진 것들이 가장 왕성하게 잘 자라는 시간이 정오예요. 알베르 까미는 그래서 정오의 사상이라는 글에서 정오는 가장 균형 잡힌 시간, 중용의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제가 시집 제목으로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이라고 네네.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어두운 시간이고요. 가장 두려운 시간이고, 그다음에 죽음의 시간, 짐승들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그 균형이 깨진 시간, 극단에 와 있는 시간. 그런 네네. 지금의 우리 시대의 상황을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이라는 언어로 표현한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고. 네. 우리가 균형을 회복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균형, 특히 이제 그 마음의 균형을 회복해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 흥분한 채로 살고 있어요. 유튜브 보고 흥분하고 네네. 댓글 달고 욕하고 1시간 뒤에 다시 또 다른 기사에 찾아가서 댓글 달고 그리고 막 예. 이제 막 또 비난하는 글을 네네. 쓰고 뭐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정치가 그 흥분에 동원되게 만들어요. 국민들을. 네. 국민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다음에 지혜로워졌는지 너그러워졌는지 깊어졌는지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 성찰해 보면 어제보다 더 흥분한 사람이 되었고 어제보다 더 황폐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 이게 뭐냐고 막 비난하고 있는데 내 내면이 외화된 게 세상 아니겠어요? 네. 세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내 내면이 외화된 게 세상이에요. 내가 더 예. 흥분하고 언어를 혐오의 언어와 조롱의 언어를 달고 사니까 세상도 혐오와 조롱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내가 내 머릿속에 적개심과 증오를 가득 채운 채 이게 풀지 않아 가지고 화가 진정되지 않아서 씩씩거리며 살면 그게 세상도 그렇게 늘 네네. 적개심과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거죠. 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어둠 속에서 어떤 성찰을 할 수 있을까? 옛날에 시인들은 별을 보며 성찰했어요. 네. 윤동주 시인도 그랬죠. 예. 그렇죠. 별 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성찰했어요. 많은 시인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어둠 속에서도 별을 보며 네. 길을 찾을 수 있다. 별을 보며 성찰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극단의 시간 속에서도 누군가 성찰해야 한다고 말하고 네. 언어를 절제해야 된다. 행동을 하기 전에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 없는 행동, 절제 없는 언어, 영혼 없는 정치. 특히 우리 같으면 영성 없는 진보가 되어서 나라를 끌고 가고 사회를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길 없는 길로 가는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이 시집을 통해서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이 이제 뭐 일종의 감성의 영역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찰에 주안점을 둔 그런 감성의 영역이 된다면 정치의 접목이 됐을 때 훨씬 이제 그런 면에서 인간미가 좀 살아날 수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 또 다른 면의 감성의 영역이 많아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뭐 정책이라든지 본질, 내용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고 뭐 좀 태도라든지 이미지 같은 걸 보고서 그냥 거기에 확 동조해서 그냥 거기에 이제 감성적인 판단을 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의 내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영역과 그다음에 이제 인식의 영역, 사실의 네네. 차원과 인식의 차원이 있는데요. 정책을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이 어떤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나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오늘 모임에 나가서 누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 듣고 나서 이런 생각했어. 이 차원의 성분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의 차원이 아니라 인식의 차원에서 늘 흥분하고 그리고 흥분을 참을 수 없고 분노를 참을 수 없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정치인들 만나면 다 쓸어버려 달라고 요구해.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권력을 되찾아오자. 너 왜 네. 권력을 잃었어? 그 권력을 왜 되찾아와야 돼요? 그러면 권력을 잡아서 싹 쓸어버려요. 싹 쓸어버려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표현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요구하거든요. 예. 왜 안 싸워?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요구해요. 한편으로는 또 왜 싸워라는 요구와 함께 왜 안 싸워? 왜 싸워달라는데 안 싸워? 그 두 가지 양가적인 요구를 우리는 늘 다 같이 받거든요. 그러면서 권력 찾아와야 돼. 권력 찾아와서 반드시 그 권력으로 다 쓸어버려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해요. 네. 근데 권력을 잡아서 정권을 잡아서 집권을 해서 보복하고 다 쓸어버리려고 집권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백성들이 국민들이 굶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게 하고 전쟁 안 일어나게 하고 질병에 고통받지 않게 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려고 정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늘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의 요구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 또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거를 좀 뭐 오히려 부추기거나 아니면 그걸 자체를 부추기죠. 이용해서 부추깁니다. 예. 부추기고 그거를 또 이용해서 권력의 예. 그 한 몫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한 그게 자리 여야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문제가 되고 여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외람되지만 저는 사실 그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을 보고서 정오가 한 낮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먼 시간이면 이제 한 밤 저녁에 이제 주로 달이 뜨니까 네. 지금 평산 책방 이사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금 저기 달이란 표현 때문에 네. 조금 또 생각을 하셨나? 저는 속으로는 그 생각도 했는데 전혀 중의적이진 않습니까? 잘못 보셨습니다. 잘못 짚은 걸로. 제가 그 책의 뒤에 네. 그 시인의 말에 예.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이 뭘 뜻하는지를 자세히 써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넘겨짚지 마시기를 여러분.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쁜 의정 활동하시면서 8년 동안이면은 이제 딱 지역구 국회의원 하실 때 네, 8년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어떤 고뇌, 그때 생각이 좀 주로 담겨져 있겠네요. 고뇌가 많습니다. 고뇌가 많다. 책은 시는 주로 언제 쓰셨어요?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주중에는 국회에서 일하고요. 예. 주말이면 지역에 내려오잖아요. 예. 지역에 내려와서 휴일날 뭐 아침이라든가 또는 뭐 휴일이 끝나가는 밤 네네. 이럴 때 주로 개인적인 성찰할 시간 같은 것들이 확보되니까 예. 그때 주로 썼어요. 저는 깊은 밤에 쓰셨을 거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했는데 오히려 깊은 밤도 물론 시를 쓰게 하지만 예. 또 고요한 아침도 시를 아침에. 쓰게 하죠. 예. 그래서 알베르 까미가 이야기하는 그 균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고요의 회복과 마음의 균형의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회복돼야지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데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정치가 늘 흥분하게 만드는. 이 책 읽는 의원 모임도 꾸리셨었죠? 제가 책 읽는 의원 모임을 국회의원 하는 내내 그 모임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정치가 거칠어지니까 살벌하니까 좀 덜 거칠어지기 위해서 한 달에 책 한 권만 좀 읽자. 네. 국회의원 책 하나도 안 읽어요. 맨날 유튜브만 보고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10명도 좋고 네, 네. 20명도 좋다. 이 중에 책을 읽고 사유하면서 정치하는 사람, 고뇌하면서 정치하는 사람,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정치하는 사람이 나는 20명, 30명만 돼도 좋겠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등록은 한 70명 했는데 네. 실제로 모임할 때는 뭐 15명, 20명 정도가 번갈아 가면서 나왔지만 이번 달에 못 나오고 다음 달에 나오더라도 네. 책을 좀 읽자. 예를 들면 뭐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저자를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재천 교수, 정재승 교수, 네네. 김경일 교수, 그 요번에 그 요즘에 TV에서 그 많이 예. 그 소개되는 적정한 유명한 삶의 교수님들이시죠. 김경일 예. 교수, 또 장대익 교수, 뭐 이런 분들, 또 황석영, 김훈 같은 소설가, 네네. 또 이정철, 왜 선한 지식인이 나쁜 정치를 할까라는 책을 쓰신 이정철 교수,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읽고 토론하고 그러면 강의 오셨던 분들이 사실 놀래요. 정치인들이 진짜로 책을 읽어요? 왜냐하면 질문할 때 보면 그 장편 소설 철도원 3대를 읽고 질문을 하니까 읽고 질문하는 거하고 네네. 그냥 질문하는 거하고는 그렇죠.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걸 보고 초청 받아오셨던 그 선생님들이 놀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좀 덜 거칠어지고 성찰하면서 정치하자는데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그럼 댓글이 어떻게 달리냐면 참 한가하시군요. 오히려 또. 네, 또 조롱받죠. 무슨 지금 이런 쟁점이 얼마나 많은데 책이나 읽고 있어요. 이제 그런 댓글들을 이게 참 봤지요. 그 현실과 이상사의 괴리가 네, 뭐 얼마든지 그렇게 또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을 이제 안 한다고 안 할까봐 걱정하시는 건데 예. 할 일을 다 하면서 한 달에 그 책 읽는 모임을 한 달에 2시간 정도 예. 책을 읽고 2시간 정도 모임을 하는 것도 이제 마땅치 않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어찌됐든 책 읽는 의원 모임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모임이 있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고 사실은 되게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셔요. 그렇죠. 예. 모르고 다 그냥 선입견. 예. 그다음에 반정치주의라고 하는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워낙 많으셔서 예. 정치인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 잘한 거 있으면 하나라도 대봐. 되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 하나라도 들으려고 제가 모셨는데요. 아무튼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성과 또 국민을 위한 그 진실이 있는 정치인들이 좀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문인하고 정치인하고 공통점이 있습니까? 세상을 좀 낫게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같지요. 그래서 문인은 정서적으로 아름다운 영향을 주어서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하고, 근데 정치는 그 정책과 예산, 법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현실을 바꾸고 싶어 하고, 그런 점에서는 같아요. 이제 문인 중에 정치한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빅톨 위고 같은 사람은 프랑스 혁명에 참여를 했다가 레 미제라블 같은 그런 작품도 쓰고요. 괴테도 장관 역할을 참 잘했어요. 네. 소설만 쓴 게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체코 대통령 바질라프 하벨은 극작가였는데도 영혼이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정치를 잘해서 2번 대통령을 했고 또 뭐 파블로 네네. 네루다 같은 시인도 알겠습니다. 또 정치인이면서 또 노벨 예. 문학상도 받았고 그랬죠. 예. 오늘 말씀 나누면서 진짜 요즘같이 극단으로 치달아가는 시대에 지금 도전 의원님의 이런 말씀들에 여러 가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22대에서라도 좀 또 한번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경선에서 이제 네. 다른 분께 이제 길을 내주게 됐는데 아쉬움은 좀 없으십니까? 뭐 여기까지가 제 역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부족한 점을 더 성찰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2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 그러니까 인물과 능력과 이런 걸 보고 되게 이제 경선, 공천 이런 기준을 삼았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당 대표와 친한 사람이냐 친하지 않은 사람이냐가 기준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다 교체해야 돼, 다 바꿔야 돼. 네네. 다선 의원은 다 새로운 사람을 바꿔야 돼라고 하는데 이게요. 22대뿐만 아니라 21대, 20대도요. 절반씩 바꿉니다. 초선으로. 뭐 그렇죠. 각 당마다 바꾸는 비율이 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아니요. 다 합해서 300명 중에 150명 내외를 바꿉니다. 예. 그러면은요.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면 행정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초선들이 이제 절반이잖아요. 그럼 한 1년에서 1년 반, 2년 정도는요. 이제 정치를 적응하느라고 막 그 시간을 다 보내거든요. 예. 근데 이쪽은 행정부는 20년, 30년 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견제와 또 그 비판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의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축적의 힘을 가진 그 힘들이 네네. 축적의 힘들이 그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거든요. 예. 사법부도 견제하고 재벌 권력도 견제하는데 그거를 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절반씩 그 의회에 들어오니까 열정은 있지만 속으로는 열정이 있지만 열정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속으로는 행정부가 굉장히 좋아하죠. 요게 그 다 바꿨을 때 네네. 국민들은 좋아하지만 이런 양면이 있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이제 당 대표가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진 그 아쉬움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제 언론에서는 그걸 이제 그냥 내자로 간단하게 뭐 비명 행사 이런 표현으로 했습니다. 좀 아쉬운 면을 역시 표하셨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 여쭤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제 장관 시절에 요즘 사실은 도종환 장관 그 이름으로 치면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해서 이제 뉴스들이 좀 쏟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찌됐든 단장으로서 가셨고 같이 이제 통행을 하셨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정쟁은요, 이 논란은 사실관계가 다 틀린 채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실의 차원과 인식의 차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팩트가 뭐냐면은요. 2018년 7월에 모디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인도에서 했는데요. 네. 그 정상회담 중에 모디 총리가 11월에 또 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 11월에 인도에서 열리는 큰 디왈리 축제, 인도 전역에 30만 개 등불을 밝히는 이 행사를 40~50만 명이 모이는 이 행사를 국제적인 행사로 높이고 싶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또 초청을 했어요. 네. 그 정상회담에서 요청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행사가 열리는 유피주 인구 2억인데요. 유피주 총리 요기 총리가 정식 초청장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이 초청을 받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인도 시장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삼성 핸드폰 공장이 단일 공장으로는 제일 큰 공장인데 그거 준공 그 착공식하러 인도에 갔었던 건데 넉 달 만에 또 갈 수는 없는데 네. 모디 총리는 최고의 사절단을 보내달라는 근데 거예요. 처음에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게 쪽에서도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예.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저를 초청한 거는 유피주의 주 정부의 관광 차관이 저를 초청한 거고요. 아 외교부로 먼저 간 게 아니라 바로 맞습니까? 예. 저를 초청한 예, 예. 거고요. 그거와 별개로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모디 총리가 11월 달에 열리는 디왈리 축제와 허황우 기념공원 기공식에 와달라는 거예요. 네네. 허황우는 인도의 공주예요. 예. 가야의 예. 왕비예요. 김수로 왕의 왕비고 김해김 씨의 시조가 된 인도 공주예요. 그 인도와 한국의 2000년 가까운 그 역사가 있는 문화적 국제적 교류를 기념하는 공원을 착공하는데 최고의 사절단을 보내달라는 네네. 요청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 갈 수 없으면 최고의 사절단을 어떻게 구성할까를 고민하다가 거기 인도의 공주가 김수로 왕의 왕비가 된 걸 기념하는 공원이라면 영부인이 가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문화적인 행사니까 문체부 장관이 가면 좋겠다. 이래서 모디 총리의 공식 초청장을 받고 간 네네. 거예요. 이거를 팩트와 다르게 뒤섞어 가지고서 문체부 장관 초청받았는데 김정숙 여사가 자기가 타지마할 구경 가려고 껴들어서 갔다. 이렇게 이제 정쟁화하고 있잖아요. 네네. 타지마할은요. 인도의 정상 외교를 하는 뭐 수십 명의 그 인도를 방문하는 해외 그 국빈들 대통령이나 뭐 네네. 총리나 이런 분들이 반드시 들리도록 인도 정부가 요청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다. 그러면 정상회담한 것은 국민들이 잘 몰라도 타지마할 방문한 거는 그 기사를 통해서 네. 또 훨씬 더 네. 인도 국민들이 예. 알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초청받아서 국빈으로 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공군 2호기를 타고 간 거고요. 예, 그게 예. 인도 정부에 대한 예의예요. 예. 그래서 인도와 우리 정부 사이가 긴밀해지면서 인도 역사 교과서에 한국사가 6페이지가 수록이 되고요. 네.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빼고 한국어가 채택이 되고요. 그런 성과가 뒤에 그런 있었다. 성과들이 계속 네. 있었고요. 예. 그 비자도 이제 그 도착 비자로 이제 그 관광 비자가 관광. 바뀌어지게 예. 되고 그다음에 6.25 참전 기념비가 소개되고 네네. 기념 공원이 조성되고 알겠습니다. 이런 일 성과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그렇게 국익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은 결정된 사안이고 그런 성과를 챙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결국은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거는 실제로 이제 거기서 이제 특별 수행원으로 갔다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도 전 장관도 말씀하셨으니까 단장은 이제 도 전 장관께서 하셨고 그래서 네. 그 정도면은 사실은 공동 단장 정도로 했어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사님은요. 예. 공식 그 직함이 없는 예를 들어서 뭐 1급이다 차관이다 장관이다 이런 공식 그 직급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사님은. 예. 그러니까 여사님은 그 단장이라든가 공식 수행원으로 그 부여할 수가 없고요. 네. 그
문체부 장관 직책을 가진 사람이 단장이 되고 특별수행원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네, 제클린 여사도 인도를 혼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알겠습니다. 혼자 방문한 것이 무슨 놀러 간 것처럼 이렇게 계속 비난하고 뭐 혼자 가진 흠집내고 않으셨죠. 예. 뭐 이렇게 예. 그 하고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오해한 채, 네. 곡해한 채, 오해가 아니라 곡해한 채 계속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기 위한 일들이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그런 정도로 결국은 어쨌든 역할을 하셨습니다만 특별수행으로 가셨고 하면 뭐 영부인의 단독 외교 이런 이름을 붙이기엔 조금 적절치 않느냐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디 총리의 공식 요청이고요. 예. 가서 모디 총리하고도 회담을 하고 영부인과 가족들하고도 식사를 하고 외교부 장관도 만나고 저는 체육부 장관이나 관광부 장관과 MOU를 체결하고 오고 이런 공식 외교 일정을 다 수행하고 타지마할은 인도 정부의 요청으로 마지막 날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 네. 일정들을 수행하고 온 건데 유튜브에 보면 독사진이 혼자 찍혀 있는 게 있어요. 단체 사진도 찍고 7명도 찍고 그렇죠. 5명도 찍고 예. 그러다 혼자 찍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말싸움을 이제 하고 이 외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본래 뭔지 왜 인도 정부는 국빈 대우를 하고 이 행사에 주빈으로 초청을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세세히 알아보지 않은 채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기내식 6,300만 원 얘기거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수행하신 분들이 총 36명이었고,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뭐 세 끼를 먹었다 치더라도 이제 좀 이 6,3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금액인지에 대해서 저희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1분 내로 좀 답변을 간단하게 좀. 비행기 안에서 예.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의자에 앉아 있고 식사도 앉아서 해요. 예. 전체 식비인데요. 그러니까 준비하러 한 뭐 8, 9일 전에 가서 인도에서 있는 사람들의 식비를 포함해서 모든 식비가 아마 총 계산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세부 내역을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인도 방문 때만 그 식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1년에 220억씩 쓰면서 정상외교 하거든요. 거기에 4박 5일, 5박 6일 가는 다른 정상외교의 식사비는 얼마로 책정된지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네. 이 비교하지 알겠습니다. 않고 그냥 기내에서 초호화 식사를 했나 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용을 잘 모른 채 그냥 정쟁으로 던지는 거고요. 세부 내역과 그다음에 다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작년에 580억을 그 정상외교로 썼는데 그중에 식사비는 갈 때마다 얼마가 들었는지를 비교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오늘 도종환 전 의원, 전 장관, 도종환 시인과 함께 했습니다. 혹시 다시 정치할 가능성도 있으십니까? 우선 좀 휴식이 필요하고요. 예.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시간이 저한테는 필요해서 그 일에 좀 시간을 쏟고 네. 정리하는 일을 좀 하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아주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일단 정리하는 시간, 회복하는 시간 가지겠다. 끝인사 한 20초 정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당만 좀 쓸고 온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문학의 빗자루로 끝없이 쓸고 가야 할 먼 길이 또 인생 길이라는 이야기를 카프카가 했는데요. 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종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